안녕하십니까. 저 명중호입니다. 2025학년도 5월에서 8월 강의 안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내, 그러니까 강의 안내를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여타 다른 선생님들과 강사들과 좀 다르게 5월 달부터 강의를 갖다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5월 달, 6월 달에 걸쳐서 보통의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는 3, 4월 달에 이제 미리 기출 문제를 갖다가 다루었고 그리고 초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초수생들께서도 교육학을 갖다가 이미 공부한 마당에 갈급한 것은 초수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 번 시험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분들도 그렇고 좀 더 빠르게 문제풀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그 숙지하는 거하고 실제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교육학의 내용을 갖다가 숙지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크고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숙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그 5월 달부터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강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풀이라고 제가 이제 표제를 잡았고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교육학 전 영역에 걸쳐서 핵심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완벽하게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은 실제 문제풀이 도전이라고 돼 있죠. 7, 8월은 실전 문제풀이 심화라고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해왔던 그 방식대로 7, 8월은 가는 건데 바로 이제 5, 6월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서 교육학 논술의 실전 문제들을 접하고 논술 시험에 맞는 인지적 도식 구성을 목표로 합니다. 거기 제가 이제 thinking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thinking structure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빨리 문제 풀이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 5, 6월 달 강의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에 기반해서 빈출 분야별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핵심 내용 숙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3, 4월 달에 걸쳐 가지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하기는 하지만 하고 있지만은 음, 5, 6월 달에도 이제 그 내용은 물론 반영이 됩니다. 물론 반영이 되고 그래서 기출 문제의 어떤 특징 그리고 많이 나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숙지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객관식 행정고시 초등임용 기출문제가 아니라 중등임용 시험에 정확히 부합하는 실전 문제들을 풀이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집들이 여러 선생님들에 의해서 출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집들을 보면 객관식
한동안 2014년 이전에 나왔던 그 중등 객관식이라든가 또 행정고시라든가 초등임용 시험 문제들의 기출을 가지고 그 문제집을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객관식이고요, 논술식은 논술식이에요. 객관식은 도움이 되긴 하죠. 어떤 측면에서 개념 정리하는 데는 일정 정도 도움이 됩니다. 객관식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거기 이제 오지선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묻는 질문에 맞는 거기에 이제 정확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답지로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객관식인 객관식일 뿐이에요. 논술은 다릅니다.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괄적 평정법이라니까요. 행정고시는 우리는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분석적 배점법하고 총괄적 평정법의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필력, 전체적으로 글을 갖다가 쭉 이어나가는 어떤 문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거기서 점수가 한 5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는 배점을 했잖아요. 뭐 4점이다 3점이다.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 컴포넌트를 갖다가 집어넣는 게 관건이야. 그것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점수를 갖다가 얻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적 배점법에 있어가지고 전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행정고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오는 어떤 큰 문제라고 하는 것도 분석적 배점법의 그 형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에 관해서 너의 관점을 써라.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초등임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육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역시나 시험 문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초등에 있어가지고 관심 가지는 분야하고 중등에 있어가지고 관심 가지는 분야가 다릅니다. 접점을 이루는 부분도 많지만 그것이 중등 더더구나 분석적 배점법에 그렇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중등 임용시험, 즉 분석적 배점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고 체계도 그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답지를 갖다가 구성하는 방식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암기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실전 문제들에 접근하고 풀이를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합니다.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다루고 개념과 이론들에 대한 세션 확인과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단순히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하고 다르게 확인하고 정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숙지나 암기가 훨씬 더 빠르게 촉진이 되고 제가 미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 이상 앞당겨서 이걸 갖다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육학 논술의 다양한 유형에 대비해서 기초적인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답안 구성 연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훌륭한 공부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훌륭하게 교육학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험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엉터리 시험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만 명의
그 응시자들의 시험을 갖다가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교육 행정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기괴한 시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만 제대로 집어넣으면 점수를 갖다가 무조건 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채점위원들이 만약에 그거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필력을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관성을 집어넣어서 채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시험의 방식에 위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체적인 서론, 본론, 결론만 하고 컴포넌트만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와 문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배점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4점이면 4점, 3점이면 3점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가령 거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맞춤법이 틀렸네, 예? 비문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깎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맞는 채점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왜? 분석적 배점법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 집어넣는 컴포넌트만 제대로 집어넣는가, 그걸 갖다가 채점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에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요건은 그래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초적인 글쓰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초적인 글쓰기. 그리고 어쨌든 논술이기 때문에 논리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구성을 해서 짜 넣어야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60분 안에 답지를 갖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답안 구성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요. 내가 빨리 외운 것을 인출해가지고 초안을 작성해서 재빨리 그걸 갖다가 짜자작 보통 이제 6등분인데 6등분을 쫙 해갖고 답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기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연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논술 글쓰기 클리닉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클리닉을 갖다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특강 형식의 클리닉을 통해서 교육학 논술 문제의 독해, 분석 요령을 익히고 분석적 배점법에 맞는 글 전개 요령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자,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문제지를 봐서 알겠지만 큰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박스로 가령 교사나 전문가의 뭐 대화, 교사들끼리의 대화, 뭐 이메일 주고받고 어쩌고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말하자면 배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문제들이 4개면 4개 나오지요. 바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스 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그것과 그 밑에 있는 작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실제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인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논술 갖다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연계가 돼야 돼요. 쭉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적 배점법에 맞는 글 전개 요령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습득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초안 쓰기를 잘해야 돼요. 초안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인출을 통해 가지고 키워드와 키워드에 따른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문장들을 갖다가 재빨리 적는 것. 그게 이제 초안 쓰기라고요. 초안 쓰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완성된 문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초안을 통해서 원래 답안지에 글을 갖다가 쫙 풀어 놓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바로 이제 그것이 초안이라고요.
그래서 초안쓰기를 갖다가 간단 명료하면서 제대로 쓰고 그걸 토대로 답지 안에 제대로 된 글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두 문장 구성, 이랄지, 그 다음에 6개 덩어리의 문단이라고 해요. 문장이 있고 문단.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러한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요것도 중요한 건데요. 1500자 글쓰기 요령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이쪽에 이제, 교육학 논술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랬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비꼬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을 보면 2000자가 다 넘어요. 2500자, 3000자짜리들도 많아. 근데 불가능합니다. 60분 내에 초안을 갖다가 해갖고 인출을 해가지고 문장을 갖다가 꾸려갖고 2500자를 쓴다고요? 저는 천자쓰기를 했었던 직업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8년 동안. 60분 안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2500자 쓰는 거. 천자 쓰기도 버거워. 진짜.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할 거라고. 60분 안에 글쓰기를 갖다가 막 2000자씩 쓸 수도 있어요. 2500자씩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진짜 암기력에 뛰어나가지고 탁 하니까는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원석화 같이 뭐가 쫙 흐르면서 그냥 쫙 일필휘지로 2500자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20점 줄 것 갖다가 30점 주지 않아. 결국은 결국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지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모범 답안을 갖다가 구성을 해보니까 1500자면은 딱 적당해요. 시간도 적당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갖다가 이어가면서 답지를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1500자. 시간 모자라 가지고 결론 못 쓴다 그러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00자 글쓰기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갖다가 만연치가 아닌 간결체 위주로 어떻게 글을 쓰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고시하는 교육 현안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교육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교육부의 주요 업무 계획이랄지, 그리고 이제 그 업무 계획에 따라서 후속되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문서들이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시험 문제로 일정 정도 반영이 돼요. 그건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 나온 용어라든지 거기에서 구사하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범 답안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별 교육청이 지향하는 어떤 바가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할 때 가령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쪽에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시험 준비에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육청의 교육감이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치적 지향성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령 여당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고시하는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받아요. 근데 야당 쪽이라고 하는
그 성향의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받는다고.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바를 갖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나름의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별성,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차 시험 준비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학 논술 출제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쭉 그 정리를 해서 한번 봤는데 큰 문제예요. 큰 문제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그랬고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 그 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그 다음에 2017년도는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거, 2018년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2019년도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 2020년도는 토익식 수업 활성화 방안, 2021년도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 결국은 이제 학생의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2022년도에는 교육의 내실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학교교육 개선, 2024학년도에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2024년도 딱 그거예요.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갖다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모아져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학생이 학습을 잘하게끔 해주는 거.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학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착안을 해서 포커싱을 해가지고 사실은 공부하는 방향성을 갖다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20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고 5개년도에 시험 문제들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좀 간추려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해놨는데 이러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2020학년도 위에 문제 보면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 위키 활용할 때 문제점 2가지,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21학년도에 보면은 운영 방안, 실행하는 방안,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자, 특히나 2021학년도면은 구체적인 방안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022학년도에 보면 다시 구체적인 방법 2가지, 해석 기준 2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2가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 2가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서 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드러나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이론이 됐든 개념이 됐든 모형이 됐든 그거의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연결. 이 역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 역으로. 개념으로부터 특징과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되겠죠.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단점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여태까지 이제 얘네들이 많이 나왔고, 자, 장점과 단점, 문제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장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장점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 그냥 단순히 단점, 장점, 문제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장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보면 지원 방안 두 가지, 타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확보 방안 한 가지 계속 나오죠. 장점 두 가지, 선정 조직 방안 두 가지, 순기능 두 가지, 역기능 한 가지. 장점과 단점. 2014학년도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각 한 가지. 그렇죠? 유형 세 가지, 유형별로 다른 기능 한 가지. 그 다음에 유의할 점 두 가지, 특성 두 가지, 의 한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 한 가지. 그래서 주로 문제가 뭐냐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장점, 특징, 단점, 문제점, 그리고 활용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갖다가 볼 때 있어서, 그리고 교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전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실전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면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숙지와 암기에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만큼 빨리 문제풀이반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쓴 교과서 이외에 또 보충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실전 문제 풀이에 집어넣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게 교육 공학에 있어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빼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 나왔는데, 바로 이제 교육공학과 관련된 그거는 그 지금 이제 현재 상황과 현실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도 문제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서 그 장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다 효과적인 수험 생활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제 또 돕고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좀 과감하고 좀 선제적인 그런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보다 효과적인 그런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